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기리분들. 자, 오늘 이렇게 밤에 나와봤습니다. 낮에 나오려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그 다음에 비도 막 오늘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밤에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,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심플합니다. 지금 증시가 조금 올랐잖아요.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주식을 이걸 조금 더 사야 되냐 아니면은 좀 줄여야 되냐,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? 자, 지금 시장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. 아마도 기름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의 계좌 좀 회복을 했죠. 벌써 어느덧 코스피는 저점 대비 10% 넘게 올랐고, 그리고 나스닥은 지난번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죠. 20% 넘게 올라서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좀 증시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야, 이거 증시 이렇게 좋아도 되나,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는 갑자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, 그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증시가 빠지기도 했어요. 정말 신기했죠. 아니, 야, 고용이 좋은데 어떻게 증시가 빠지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, 그런데 그때 논리가 바로 그거였죠. 고용이 이렇게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다, 그러면 우린 또 다 죽는 거야, 이러한 생각으로 증시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, 그런데 이게 웬걸 이번 주도 결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그 근거는 수요일에 CPI, 목요일은 PPI, 금요일은 수입 물가도 잡혔다,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.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쭉쭉 상승해서 마감했고, 야, 이거 아마 다음 주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지금 딱 돌아서 보니까 예전에 악재가 세 가지가 있었죠.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. 첫 번째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. 근데 그 부분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흔들리진 않잖아요. 그리고 이제 거기는 남은 소식은 휴전이 되었다, 그런 호재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,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, 바로 물가였습니다.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, 물가가 피크아웃 치기 시작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. 그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경기 침체였는데, 항상 연준의 그 근거가 뭐였죠? 맞습니다, 고용이었죠, 고용.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이 야, 고용이 괜찮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 물론 나중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. 사람은 항상 기대보다 잘했다 못했다, 이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기대보다 좋네 라는 생각이 나오지만, 결국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기대도 같이 올라가요. 하지만 또 언젠가는 야, 기대보다 안 좋네 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겁니다. 그리고 그때는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이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. 어쨌든 지금 뒤돌아보니까 예전보다는 전부 다 좋아졌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리고 그 세 가지 악재가 좀 많이 지나왔다. 사실 이제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반은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증시가 꽤나 반등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제 계좌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제 계좌가 이때 세 가지를 공개를 했었습니다. 마이너스 11%, 마이너스 14%, 이렇게 끔찍한, 뭐 주식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10% 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,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진짜 끔찍한 결과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, 저점 대비는 이거보다 더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지금 보니까 한 개는 이제 아예 플러스로 돌아섰고, 돌아선 지 좀 됐어요. 그리고 한 개는 거의 보합권까지 왔습니다. 마이너스 4%인가 그러더라고요. 마지막 한 개는 대형주 위주라서 그런지 아직은 잘 회복을 안 하더라고요.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도 나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데 요즘 주식시가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아마 이 계좌가 딱 그 계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,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.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. 이렇게 증시가 반등할 걸 알고 있었죠. 아마도 기대분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우리가 이 자료를 봤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S&P 500이 1월 1일부터 113일이 지날 동안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빠진 순위, 그거를 나타낸 자료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1932년이 마이너스 39%, 그리고 62년이 마이너스 21%, 이런 식으로 엄청 하락폭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. 그리고 22년, 바로 올해가 마이너스 21.6%로 무려 2등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하락세가 심했다는 거죠. 그런데 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죠.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의 논리가 뭐였냐, 이 다음을 딱 보시면은, 그래, 이렇게 빠진 건 알겠어.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, 그 해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됐는데 라고 봤더니, 그때부터 1등인 32년은 마이너스 39% 빠졌지만 그날 대비 40%나 올라서 마감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거는 1등만 그런 게 아니라 3등인 62년도 마이너스 21%였는데 12% 상승, 4등인 40년도 마이너스 20%인데 플러스 7%, 그리고 70년에는 마이너스 19%인데 플러스 23% 등등등, 이런 식으로 많이 회복을 하고 끝난 걸 확인할
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이렇게 회복을 할 거다라는 걸 믿고 투자를 하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,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증시는 우상향하는 게 맞으니까.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지금까지 보니까, 물론 아직 올해는 안 끝났지만 조금은 반등을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그때 봤던 게 이거였습니다. 이것도 진짜 중요했죠. 특히 저기 있으면 방금 전에 봤던 그 자료보다는, 물론 이때까지 통계상 그랬다고 하니까 중요하지만, 주봉 RSI 이거는 저 기릿이 거의 신봉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기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냥 개별 종목 주봉 RSI도 아니고 코스피도 아니고 나스닥 주봉 RSI가 30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, 이때까지 항상 지금 차트 딱 보이시죠? 이때 2018년 미중 무역 전쟁, 그리고 20년 코로나 때, 그때가 이렇게 30을 깨고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, 그런데 결국 그때가 무조건 기회였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고,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겠냐? 이번에도 당연히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저점의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, 결국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. 저점 대비 벌써 이게 나스닥이 무려 23%나 올랐다고 하죠. 그러니까 그때 용기를 조금 더 냈다면은 아마도 지금 올해 수익률이 벌써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자고요. 주봉 RSI가 30 밑으로 들어가면은 용기 내자.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음에도 또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. 방금 이 차트를 보신 것처럼 1년 반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주봉 RSI 30이 깨지는 급락,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장이 나와요. 그때는 항상 기회구나, 대부분은 기회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지금까지의 포인트고,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뭔가? 맞습니다. 미래죠, 미래. 지금부터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좀 말이 길었으니까 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.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.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죠. 강세장은 저점 대비 20%가 넘게 올라가면 그때부터 강세장이라고 말을 하고, 약세장은 고점 대비 20%가 빠지면 그때부터 약세장이라고 말합니다.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때까지 나스닥은 17번을 약세장 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때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달 뒤에는, 그러니까 강세장 돌입 저점 대비 20% 상승 이후에는 4.8%가 상승을 했대요. 평균적으로.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겠죠.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무려 14% 상승, 1년 뒤는 몇 프로? 23%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때까지 항상 바이 더 딥 눌리면은 사자 전략이 통했다는 거겠고, 지금 또 결국은 그게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와중에 딱 두 번 저점 대비 20%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. 그게 바로 닷컴 버블이랑 그리고 금융위기, 이렇게 두 번이었거든요. 근데 이 두 번 중에서 금융위기는 또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왔다고 하고, 닷컴 버블은 거의 3년 동안 그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해요. 그러니까 끔찍했다는 소리죠. 그래서 이제 혹자 우리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그때 봤습니다.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의 주인공이죠. 그 사람이 말하기를, 지금은 이 닷컴 버블이 떠오른다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, 이런 말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.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버블이 언젠가 터져서 우리 증시가 더 빠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 기릿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지금 이 닷컴 버블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버블의 의미가 뭘까요? 맞습니다. 버블은 이렇게 뭉게 이렇게 거품이 빵 터지는 게 이제 버블이 터진다라고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, 물론 지금 또 이거 고평가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평가 기준은 전부 다 다른 거니까요. 그리고 그게 맞냐 틀리냐는 결국 시간이 지나야 증명이 되는 거고, 하지만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, 그때 당시 아까 찾아보니까 나스닥이 포가 175였다고 해요. 대단하죠. 포가 175래요. 나스닥 포가, 한 종목 포가 아니라. 그 정도로 버블이 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근데 지금 나스닥 퍼는 27배. 코스피 퍼가 지금 얼마죠? 10배 내외인가요? 그 정도 내외인데 나스닥은 27배라고 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, 어쨌든 아까 말했다시피 닷컴 버블이랑 지금 나스닥 퍼는 너무 큰 차이가 벌어져 있어서 사실 이거를 버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닷컴 버블처럼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우하향 이렇게 바닥 뚫고 때려가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14% 더 올라 있을 거고, 그리고 1년 뒤 내년 여름쯤 그때는 23% 정도 더 올라 있는 나스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, 신고가 쓰는 나스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저 기릿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. 그러면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
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플러스 연준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. 연준이 2008년을 겪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증시가 빠르게 반등한지를 알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있죠.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빠르게 우리 증시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처럼 V자로 올려줄 수 있을 거다. 그걸 믿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 지금까지 결론은 걱정은 많다. 하지만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고, 내년 이맘때쯤 딱 봤을 때 그때도 기회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. 한희길이,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주식 들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계속 들고 가? 물론 그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는 또 욕심쟁이 아니겠습니까?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, 그 목표를 한번 바탕으로 조금 증시를 대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, 일단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2700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올라가다가 결국은 끊기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,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. 지금 우리 증시에 원래 악재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거, 전쟁, 인플레, 그리고 경기 침체.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지금 좀 잡히고 있다, 이런 기대감이 나오잖아요.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기대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, 최근 들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요. 그리고 그게 언젠간 또 깨질 겁니다. 아마 두세 달? 빠르면 한두 달? 이렇게 되겠죠. 그때쯤 되면 깨지면은 또 증시는 실망했다, 이 증시는 너에게 실망했다,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.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주식을 다 팔자는 소리가 아닙니다.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올랐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그때 아이고 이제 또 마지막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줍줍 해보자, 이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저기는 이렇게 빠졌다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이유 말고도 아직 대세 상승장이 아닐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좀 큽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, 보통 대세 상승장은 그 주도주라는 게 있어요. 어떤 섹터 한두 개가 막 밀고 당기면서 같이 막 쭉쭉쭉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장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사실 지금 우리가 증시를 봤을 때 태조 이방원인가요?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, 사실 그거는 대세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, 많이 빠졌던 애들이 그냥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되돌림이죠, 되돌림.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,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의 징후인 주도주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짜 코스피 뭐 3100, 3200, 전 고점인 3300 뚫고 올라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는 도대체 어디서 떨어지냐, 그거는 제가 뭐 돗자리를 깔지 않는 이상, 돗자리 사실 깔아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은 아마 2800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. 2800을 뚫는 그 순간 사람들의 욕심이 올라올 거예요.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제 주식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걸요. 증시 다시 회복했다, 코스피 3000 가나, 삼성전자 8000전자 가나, 9000전자 가나,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, 그때 욕심이 많을 때 이제 다시 좀 꺾이지 않을까. 그 수치가 바로 2800 내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때부터 사람들의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 기릿은 2700 정도가 되면은 50포인트마다 현금 비중을 10%씩 늘리는 전략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이거는 저만의 투자 방법이고, 그리고 칼같이 또 10% 파는 것도 아니고요. 그때그때 하루하루 증시를 봐야겠죠. 그 다음에 어떤 악재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고 그런 것도 봐야 되고, 하지만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,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 방법은 그냥 기계적으로 2700대 10% 팔고, 그 다음에 2750대 10% 팔고, 2800 가면은 또 10% 팔고,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, 그럼 난 현금 비중 30% 있잖아요. 그걸로 또 밑에서 한 2600, 2500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박스피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박스 하단쯤 되면은 또 다시 매수하고,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주 베스트가 아닐까, 우리가 조금 더 욕심쟁이 투자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기름들 중에서 그냥 난 장기 투자인데 그러면은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욕심내는, 한 1% 정도 더 먹겠다,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런 거일수록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기릿은 이제 증시가 올라가다가 2800 라인 근처쯤, 그때부터는 다시 하락하기를 시작할 거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. 일단
지금 봤을 땐 그렇습니다.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또 출렁임이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자. 아직은 아닙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나 추가 하락이 오더라도 전 저점을 깨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통계가 그랬고요. 그 다음에 쌍바닥이라는 게 오른쪽 엉덩이,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. 이 엉덩이보다 이 엉덩이가 높은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아마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 저점을 깨진 않을 거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악재라는 게 그렇잖아요.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, 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누군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년에는 이제 뭐 코로나라는 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죽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하면은 누가 믿었겠어요? 아무도 안 믿었겠죠. 그런 것처럼 악재는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. 그리고 작년에는 그랬겠네요. 내년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겁니다. 그걸 누가 믿었겠어요? 근데 이제 그 악재가 터지는 것처럼 또 새로운 악재가 터질 수 있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처음에 말했던 대로 우상향한다, 그거는 믿고 투자하고, 그래 조금 더 욕심낸다면은 쌍바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올라가면 매도하고, 왜냐면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란 이유, 그리고 지금은 사실 상승장이라보다는 그냥 반등장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옳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, 그래서 기능들도 이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, 저도 맨날 잃는다는 거 알고 있죠?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저의 생각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, 한 10월쯤 되겠네요. 10월쯤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상황이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, 앞으로 진짜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저녁에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,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,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. 빠이요.